함께해요. 민주노총과 국민TV가 함께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노동과 세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온 나라가 비탄에 빠졌습니다. 안산은 노동자 밀집 도시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가족들도 다수 희생이 되셨어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4월 30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추모 행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추모와 애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이 집약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진보정당 대표들을 모시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정의당 천호선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세월호 참사? 뭐 다른 국민의 마음과 다 똑같겠죠. 하루에 몇 번씩 눈물도 나고요. 제가 엊그제 그 안산에 합동 분향소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왔다 가셨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 눈을 맞추지 못하겠더라고요. 엄정 속에. 예.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느끼는 강도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어떤 숙제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를 하지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운전하다가 승용차 뒷유리에 붙어 있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고 거의 뭐 집단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듯한 이런 건데요. 먼저 우리 재난 시스템 같은 얘기, 재난 방지 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글쎄요. 뭐 그 얘기에 대해서 요새 언론에서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전제가 되게 재난이 자연으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니다. 또는 자연으로부터 오더라도 그것을 증폭시키는 것은 결국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문제라는 게 이제 제도와 문화의 문제죠.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인재와 또는 뭐 자연재해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에서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뭐 흔히 요즘 뭐 많이 다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대한민국을 위험 사회라고 하는데 위험을 발생시키는 다수의 원인도 사람에게 있고 위험을 증폭시키는 것도 사람이다. 그 사람이라는 건 여기서 제도와 문화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단지 해상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부실, 부패, 부조리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대한민국도 침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 뭐 제도적인 문제 좀 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는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장이 비정규직이었다는 문제도 얘기가 되고 평소에 안전 관리의 문제, 매뉴얼이 있었느냐, 매뉴얼을 지켰느냐. 또는 평소에 훈련을 했느냐 이런 총체적인 문제는 다 이미 짚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던 규제 문제. 규제라면 원수라고 얘기했던 박근혜 쳐 부숴야 될 암덩어리. 네, 원수 암덩어리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규제를 보면 이제 규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규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득권과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있고요. 서민과 약자와 안전을 위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전자의 규제는 되게 살아있고요. 후제의 규제는 점점 없어져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 이번 사건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났죠. 제일 중요한 게규제에서 특권 문제인데 해피아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피아, 예. 해수부 마피아. 맞습니다. 예. 모피아라는 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표현들이지만 저는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에 그런 의미의 마피아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도 해수부, 해경, 한국선급, 해운조합. 이게 사실은 기업가들과 그 해당 부의 이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료들의 일종의 결탁 구조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큰 원인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인데 저는 이게 단지 이 해사 사고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다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혁파해 나갈 것인가 대한민국에 아주 중차대한 과제를 부각된 것이 이번에 큰 의미라고 하나 일단 보지요. 예. 조금 다른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제가 부두 노동자 출신이거든요. 예. 한 6, 7년 정도 부두에서 선박 상하역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뭐 변침, 그다음에 완전 무시, 결박을 잘못했다, 평형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 압축적인 문제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변침을 왜 했겠습니까? 과적을 한 겁니다. 평소 화물 정량의 3배 이상을 과적을 했고요. 또 시야가 안 좋은 상태에서 나홀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골수도라는 위험한 수역에 들어간 거죠. 생명보다 돈인과 이윤이 더 중시되는 사회인 겁니다. 이명박의 747이나 박근혜의 474나 다르지 않죠.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이윤, 우선. 그다음에 사람은 비용인 거죠. 좀 전에 그 비정규직 선장 얘기하셨습니다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참사를 불러왔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노동과 세계라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제가 비정규직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와 그러니까 이윤과 속도를 무조건 중시하는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는 그것을 발전과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 사회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건데요. 사실은 예를 들면 삼성의 직업병 문제, 백혈병 문제에 대한 태도와 이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예. 예. 삼성의 오너들과 선장과 이 세상을 보는 의식, 그다음에 이윤에 대한 인식,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른가?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까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재검토하고 자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죠. 우리가 재난방지 시스템이 예,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재난방지 시스템이 없는 나라가 없겠죠. 네. 이제 이번에 뭐 수없이 많은 그 오류들과 우왕좌왕 허둥지둥 드러났습니다만 제가 이제 첫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16일 날. 네,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작은 정당의 대표 얘기라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는 그때 막 이제 내려갔죠 정치인들이 네. 당일날 허겁지겁. 이건 정치인들이 일종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현장에 가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좋은 의미에서는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쁘게 하면 욕 먹는다. 안 가면 욕 먹는다. 안 가면 욕 먹는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강박으로 이번 사건의 규모 이게 굉장히 크다고 느낀 거죠. 규모와 이 문제는 틀림없이 한 부처를 뛰어넘는 재난구조 제대로 작동 못할 것이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정치인들 저 안 내려가겠다. 내려가봤자 한두 명이라도 와서 브리핑하고 그걸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지금은 진짜 천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방해가 될 뿐이다. 굉장히 옳고 중요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질 않았었고 또 하나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걸 실시간 관리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지휘대책본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안행부 산하에 이제 뭐 이 역사가 어땠는지는 좀 다음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이런 일이 터지면 이런 규모의 일이 터지면 당연히 모든 자원을 천각을 다투면서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일상적인 재해대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2, 3일 후에 할 일이면 모르지만 당장 1시간 10초 이런 게 중요한 시기라면 그렇죠. 눈앞에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갇혀가고 있고 예. 그런데 그러려면은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부처 간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가 지시해주고 관리해줘야 됩니다. 암만 컨트롤 타워가 중앙재해대책본부 안행부 밑에 있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엊그제 그 얘기가 나왔죠.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예.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법률적으로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의 컨트롤 타워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상황만 종합정리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한다. 이게 전부거든요. 이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시스템이 올바른 것이었냐 아니었냐를 따져볼 필요가 하나 있죠. 만약에 그것이 안행부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는 이 문제를 단지 모니터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관리하고 지시하고 거들고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네.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아유, 뭐 청와대 그러니까 리더십 얘기가 참 많이 회자돼요. 뭐 하루가 다르게 이제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청와대 안보실장, 뭐 대변인은 황제라면 얘기는 하고 있고 대통령은 뭐 자기 책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 많이 얘기되는 뭐 NSC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그 얘기 좀 말씀을 드리죠. NSC는 헌법상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보라는 것이 자문기구를 통해서 관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위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보, 네. NSC 사무처라는 걸 참여정부 때 만들었죠. 네. 여기 이제 네 가지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의 안보뿐만 아니라 인적 재난, 자연 재난 그리고 국가 기반 시스템 이 네 가지를 포괄적으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췄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참여정부 때 만들었던 거 좀 싫다 이런 거에서 NSC 사무처를 해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안보 기능을 그 재난 기능을 다 부처로 내려보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금강산 외에 박모여인 피살 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다시 국가 위기관리실 같은 건 필요하다고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 상황에 대한 종합정보관리 수준으로 갔었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NSC 사무실을 부활했죠. 그런데 네. 부활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재난관리 부분은 안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안전행정부에 두고 나머지만 가져왔죠.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서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니냐라는 것이 참 뼈아픈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2004년인가 제정된. 이건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없어졌나요? 저도 아주 정교하게 그 뒤에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숫자는 잘 기억 못하는데 270 몇 개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뭐 온갖 재난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분야의 재난을 만들고 그리고 또 8개의 기본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규모 해상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그때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책꽂이에 꼽으면 책장 하나를 다 차지할 정도의 매뉴얼이었죠. 그래서 그 매뉴얼을 청와대도 갖고 있고 NSC도 갖고 있고 각 부서로 소관 부서로 내려보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매뉴얼이라는 걸 그 뒤로 이제 계속 시뮬레이션 하거나 실제 사고가 터졌을 때 검증하면서 이제 계속 보완하고 훈련하는 과정들을 거쳐 나갔어야 할 텐데 과연 이 정부가 그것을 또는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 제대로 해왔는지 그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 각 분야에서 검증해 봐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검증해야 될까요? 저는 2004년에 만들어진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하면 2003년도에 화물연대 파업, 철도노조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뭐 우리는 다 보지는 못했는데 노조 파업도 국가위기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굉장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다못해는 아니죠. 대단히 좀 중요한 문제였구나 하는 걸 되짚어보게 되는. 오늘 뭐 일간지에 파업을 재난으로 보는 뭐 이 제목만 봤어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양측면이 다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파업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파업으로 인해서 시스템 마비 위기가 우리 정호의 대변인이지만 세상을 멈추자 이게 화물연대 구호였죠. 세상을 멈추자 했죠. 멈추자 했죠. 저는 뭐 파업이라는 게 비록 바로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지고 부당한 것을 대항하는 과정이지만 또 한편 국가관리 차원에서 그것을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보는 것은 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면을 다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이 문제 가지고 깊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2004년에 저희들은 상당한 반발을 했었던 부분이라는 건 그것도 이해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참 뭐 가십성 기사랄까요? 뭐 온갖 것들을 짚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디까지?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섣불리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만 좀 본질적인 문제랄까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진보 정당들이라도 좀 앞서서 제기하고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고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하는 것들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규제 완화, 국민 안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저는 접근해 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이제 규제 아까 말씀드린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 받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선박 연령을 네. 25년에서 30년으로 미루었기 때문에 이명박 네. 정부 때 그랬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18년짜리 배를 사올 생각이 날 수가 있었겠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일본은 정부가 만든 규제보다 기업이 그러니까 해운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도 엄격한 기업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해운 분야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네. 보도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이 일부인지 전체적으로 그런지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문제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한 규제라면 그것은 뭐 다른 것에 이어서 뒤를 미룰 일이 전혀 아니다. 기업도 의식을 바꿔야 하고 정부가 규제 문제에 접근한 태도를 이번 일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가 산업재해 문제를 다뤘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삼성 불산 누출 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워낙 그러다 보니까 그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여야 기업들 모두 동의를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슬슬 낮춰지고 아직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제발 이 문제만큼은 그러지 않길 바라고요. 저도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안전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산업재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뭐 전 세계 1, 2위를 항상 다투고 1위입니다. 1위죠. 부동의 1위입니다. 네. 네. 1위고 OECD 중에서 당연히 1위고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표현이 좀 섬찟하다는 생각이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산재를 일종의 기업살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기업살인법이 기업살인법이라고 있죠. 하고 네.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매출액에 얼마를 내야 되고 심각할 경우에는 무한정으로 그것에 대해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그래도 실제로 산재 사망률이 우리나라의 25분의 1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오죠.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게 삼성의 태도와 선장의 태도가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군요. 예. 네. 산업재해 문제 같은 경우는 안전에서 중요한 의제로 이번 기회에 다시 또 저희가 제기해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분을 아주 엄격하게 따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기하자면 정말 삼성의 태도나 지금 그 비정규직 선장의 태도가 다르지 않는 것이 하청, 재하청으로 모든 책임과 위험을 리스크는 다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삼성 본사는 산재 사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그렇죠. 자기들 쏙 빠져나가 있는 거죠. 저는 심지어 대통령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총리, 장차관들한테 불효령하고 자기는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이건 민주공화정의 대통령이 아니죠. 그냥 전제 여왕마마. 그리고 이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양극화 문제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번에 항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월급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항과의 차이점들을 나오더라고요. 외항 선원들은 그 외국 외항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우를 해주되 예. 대우를 해주되 엄격하게 관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 구조 훈련을 해서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 출항을 금지시키는 식의 관리를 하지만 대신 그만한 자부심과 또 대우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대우도 낮게 대우도 소홀하게 관리도 소홀하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이 양극화 문제랑 좀 떨어진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한번 꼭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마도로스 그러면은 설모 선망의 대상이기도 그렇죠. 하고 뱃사람 이러면 낭만, 그다음에 또 엄격한 규율, 그다음에 집단성 이런 걸로 상징되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이 딱 터지고 보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부심은 뭐커녕 인명을 아예 경시해버리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물론 그 도망친 선장들 또 선박직들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 구조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 역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대통령의 태도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심판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새 정치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잘 못합니다. 비판을 하면 공격이 될 것 같고 공격을 하면 마치 구조 작업을 하는 정부를 흔드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선장을 뭐라고 얘기했죠? 살인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오히려 외신에서 그걸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짚었는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좀 부적절한데 그러니까 그러나 참자 일단
구조를 위해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 짚어야 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심판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신의 손끝에 어떤 오물도 묻히지 않고 그럼 진짜 같이 이 진흙바닥에 뛰어들어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또 함께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뒤에 고고하게 물러나 앉아서 심판하는 것처럼 이러하는 태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만약에 이 이후에도 그런 태도를 계속 보여줘 나간다면 뭐 70% 넘게 나왔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아주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신 얘기하셨으니 이미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독일의 어떤 매체는 이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인들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그 어디죠 진도체육관 방문했을 때도 전혀 감정 표현이 아예 없더라. 뭐 이런 얘기 뭐 더 심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기 소개하는 건 그 얘기는 그 정도 하시죠.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대안이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역시 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심스러워요. 우리 조합원들도 많이. 그다음에 조합원 당사자 그다음에 가족들도 돌아가시고 했는데 뭘 하기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조심스러운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갇혀 있는 아이들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단 한 명이라도 사실 희망 고문일 수 있죠. 그다음에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 압니다만 그걸 입 밖에 내지 않고 행여 기적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염원하고 기다리기 때문이죠. 근데 뭐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게 문제다라고만 뭐 질책하고 규탄해도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진보 정당들 또 진보 진영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좀 조심스럽지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어저께 저희 상무위원회 때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정치가 자제해야 할 것이 있고 정치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저 입만 다물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정치인의 책임이 크죠. 제도에 대해서. 제도뿐만 아닙니다.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망가뜨리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정치인들이 보여준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사람들로서 행태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중을 떠나서 모두가 책임이 있다. 지금 국민들이 자기가 다 스스로 책임이 있는 것 아니까 나도 어른이라서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것처럼, 관료들은 정치인들은 자기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가장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야 될 사람입니다. 국민들도 누가 묻지도 않은 책임을 나눠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신중해야 했지만 정치인들이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목도 정치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문제를 짚고 제도를 바꾸고 아까 얘기했던 커다란 시각에서 볼 때 국가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거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저는 구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것을 뒤로 미룰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뭐 국회에서도 이것에 관련된 특별위원회 같은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뭐 제가 제안한 단계는 아니라서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직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한 수준의 개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뭐 내각 총사퇴 얘기도 뭐 흘러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단지 사람 바꾸고 분위기 쇄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그러면 사람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에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1년 남짓 동안 국민에게 불신과 불신 또는 불법 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지목받았던 사람들도 포함하는 그런 변화를 박근혜 대통령이 피하기 어려운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군데군데 문화 얘기하셨는데 불신 얘기하니까 이게 막 뭐를 해도 이제 못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역시 온갖 얘기를 다 듣습니다만 어떤 또 맹랑한 살 유언비어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그럴듯하게 퍼져나가는 정부를 못 믿고 언론을 못 믿게 된 이런 사회 문화적 뭐 배경이랄까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두 사람한테 책임을 물리는 일은 아니고요. 근데 항상 그런 책임은 또 정치인이 가장 크게 져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신뢰를 주는 정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어저께 아마 그젠가 하여튼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실종자 가족들이 밤 새벽 1시까지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 중에 제가 이제 저는 현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왜 여기의 현실과 보도되는 현실 정보 발표가 이렇게 거리가 뭐냐라는 겁니다. 지금 그 현장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보이지 않게 그중에 어떤 것들이 걸러서 진실의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실종자 가족들이 굉장히 크게 느끼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더더욱이 그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더 확산이 되겠죠. 저는 이 책임은 실제로 이 사건이 터진 지 지금 열흘 가까이 되는데도 정부가 발표한 횟수는 몇 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소상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은 건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참여정부 때 대변인을 했으니까 당대표를 떠나 그때 제일 큰 사건이 뭐였냐면 샘물교회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잡혔어요. 그때 그게 원래는 외교부 소관이에요. 그런데 그걸 청와대가 가져왔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겠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청와대 안보실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함께 모여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관리를 하고 매우 신중해야 할 상황이지만 청와대가 책임지고 정보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유언비어나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었죠. 또 기자들한테 설득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데요. 제가 그때 당시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CNN을 타고 알자지라를 타고 당시 피랍단체, 납치단체에 전달이 되면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이 금방 또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그래서 말을 굉장히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언론에 대한 언론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과정,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함께 언론과 정권이 함께 이 문제를 신중하게 관리해 나갔고 국민들의 나오는 질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답변을 하는 이제 그런 태도들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 별로 그러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저도 뭐 공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떤 것인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불신을 키우고 유언비어를 키우는 것 아닌가. 홍가희 씨만 구속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험한 얘기를 그러게요. 퍼뜨린 거 아닙니까? 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만 홍가희 씨는 구속됐지만 국회의원은 아마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 처벌을 받을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며칠 전에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근데 뭐 이러저러한 대책 중에 하나가 언론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 중에. 그러니까 현장의 기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물론 기자들도 잘못한 거 굉장히 많죠. 속보 경쟁하느라고 오보 막 터뜨리고 어뷰징 기사 쓰고 막 이러는데 뭐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언론 노조가 중심이 돼서 그런 이렇게 팩트 체크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부 발표는 뭐 둘째치고 그러니까 언론 보도 중에서라도 혹은 SNS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에 대한 사실 확인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의당은 꼭 뭐 요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단기 계획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선거가 임박해 있습니다만 선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하나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거를 준비해서 어떤 공약과 정책을 준비할까 그러면서 저희가 골목 복지 이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올 초에 우리 당의 어떤 방향을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면서 골목까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골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사실 그 세모녀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되는 느낌이 오네요. 예. 안전 골목부터 안전해야 된다. 골목까지 안전해야 한다. 예, 그래야 행복한 거고 뭐 이런 삶의 모든 측면들을 우리가 챙기는 복지가 돼야 된다는 것과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 골목이 안전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골목 복지라는 개념에서 더 나가서 원래 있었던 우리 작년에 갑을 문제 많이 제기됐으면 골목 경제를 지키자. 골목 복지를 지키자. 그리고 골목 안전을 또 지키자. 이런 것들이 세 가지 기본 어떤 방향이었습니다. 이 골목 안전은 되게 안전이라는 것이 진보정당이 좀 소홀히 해왔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안전부터 안보라는 게 뭡니까? 국가 안전보장이거든요. 국가의 안전까지. 지금 사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온 것 아닌가라는 자성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여성과 아동들이
수없이 많은 성폭행 사건, 폭력 사건들이 나면서 여성과 아동들이 안전할 수 있는 골목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준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거죠. 골목 안전 이런 것들을 준비했었는데 지금 뭐 골목 안전뿐만 아니라 이 큰 안전 문제까지 다시 근본적으로 국가 안전, 예. 국가 재난이 벌어진 상태인 그렇습니다. 것이죠. 저희들이 뭐 팟캐스트이긴 합니다만 시간은 정확하게 맞추는 예. 방송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허해서 무슨 얘기를 차분히 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벌어지는데 정치 책임이 크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책임 또한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탓하는 게 때로는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을 혼돈해야죠. 그러나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건 정치입니다. 최근에 보면 공무원들 말단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믿고 정치인들, 고위공직자, 청와대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책임져야 될 대목이 있을 겁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책임져야 될 대목이 있고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반성하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체계를 그리고 또 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 이 부분에 더 미루지 않고 뛰어들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장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학교에서 하루 8시간 청소 일을 하는 64살 이민도 씨의 한 달 급여는 119만 원입니다.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이다 보니 처우 개선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좀 나은 생활을 하고 싶은데 아직 생활임금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씨처럼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 근로자는 438만 명, 전체 여성 근로자의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113만 원으로 저임금 상태를 벗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 이상에서 64세 이하 여성 중에서 직장을 가진 여성의 비율은 55.2%였는데요.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2.3%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4%를 기록했지만 OECD 평균인 82.6%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34개 국가 중에 최하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우리 방송이 점점 교육 방송이 되어 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 노동 문제가 워낙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만 좀 더 유쾌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세월호 참사 앞에서 웃고 떠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육 방송 모드로 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과 노동입니다. 여성 노동 문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민주노총 권수정 여성위원장님, 김수경 여성국장님, 심선의 공공운수노조 보육협회장님, 여성민우의 노동팀 바람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인사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 여성위원장님부터. 예, 얼마 전부터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담당하고 있는 권수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성 승무 항공기에서 승무 노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하게 될 텐데요. 같이 공감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민주노총 여성국장 김수경입니다. 네, 제가 아직 보직 발령 안 받았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같이 위원장님하고 민주노총 여성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바람님. 네, 저는 그 민우의 여성 노동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노동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노동상담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좀 성희롱이나 성차별, 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의 전화를 매일매일 받으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나 고민하는 활동가입니다. 바람님이시잖아요. 네. 닉네임이신가요? 예, 별칭입니다. 네, 예. 바람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예. 네, 우리 협의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공공운수 노조의 보육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선혜고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지금 한 9년간 일하고 있는 보육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안 좋은 일들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런 거 개선하려고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항공사 승무원에서부터 보육 노동자, 그다음에 상담하시는 분들까지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세월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선박 사고 뭐 좀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뭐 사고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사고와 관한 이야기는 뭐 앞 시간에 좀 했으니까 어머니 여성 뭐 이런 차원에서 세월호 이야기 느낌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머니 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기 미혼이셨군요. 예. 일단 어머니 얘기부터. 어머니는 저희는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주변에 의외로 이제 아는 분들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 거의 매일 아침을 이제 기사 보고 울고 시작을 해요. 거의 그렇고 뭐 또 요즘 우리 애들이 지금 시험 기간인데 공부하라는 얘기보다 진짜 퇴근하고 나면 잘 있나 이거부터 확인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가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얘기. 그쵸. 참 온 나라가 눈물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바람님 네, 어떠세요? 정말 눈물바람이더라고요. 바람님이시구나 네. 참.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보면 계속 눈물이 나와가지고 일부러 이제 뉴스를 안 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저희 사무실 근처 마을이 이제 성미산 마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김선우 시인이 이제 이 세월호 사건을 이제 보면서 시를 직접 이제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든 참 존재로서 이렇게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그런 이제 고민을 담은 정말 절절하게 마음을 담은 그 시를 봤는데 참 많은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부모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작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이 사안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경직된 얼굴로만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노가 참 또 막 같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는 지금 4살 된 딸 아이를 같이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앞으로 얼마나 그 아이가 커가는 동안에 어디를 많이 여행을 다닐 테고 어디를 다닐 텐데 그때마다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늘 생각할 것 같고 그런 거가 최고의 정말 바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이들을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많이 돌보는 일을 해오고 있는 건데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 낳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온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정말 모든 방면에서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저는 비행기 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다 보니까 저는 아직은 자녀가 없는데 주변에 아이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 있을 때도 그 사건을 계속 보면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일을 하다 말고도 우는 제 동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승무직이나 기장까지도 파견직이나 아니면 비정규직을 써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요. 아무튼 참 힘든 요즘입니다. 네. 아이고 얘기 더 하다가는 또 여기 이 스튜디오도 눈물바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성 그리고 노동이라는 주제인데요. 여성 노동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최근에 일가정 양립 이야기가 가장 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오늘 때 주시나요? 근데 일단 일가정 양립 프레임은 저희가 만든 프레임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일하고 가정을 양립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는 우리 노동이 실은 가정 생활 내지는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성의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실은 여성들에게 일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게 하는 이중 노동의 그 틀 안에 갇히게 하는 그런 프레임이고 뭐 내용은 같다고 할지라도 여성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은 실은 일과 생활의 양립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일과 삶의 양립 뭐 이렇게 해서
실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나의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교육방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사실은 제가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산재 산업재해도 굉장히 그 전문 분야고 여성 뭐 성평등 소수자 문제 이런 것도 되게 좀 전문적인 분야더라고요. 저도 노동운동 꽤 오래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좀 소홀히 했던 열심히 듣겠습니다. 좀 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오늘 저희가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 여성분들만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가서는 사실은 안 되는 문제라고 봐요. 일하는 사람들도 여성 남성이 같이 있는 거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도 여성 남성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문제점이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가 가야 되는데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사회자 빼고는 다 여자거든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피해를 받고 있고 하는 것이 여전히 여성들이 뭐 사회로 진출해서 일하기 시작한 뭐 50년대 그때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지금 국가에서도 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도 다 여성들한테 그런 것들이 짐지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구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문제를 더불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일생활 양립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이제 정책들 같은 것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가 그냥 그 타이틀로만 보면은 조금 일하고 이제 그게 그렇죠. 되게 좋잖아요. 타이틀만. 그렇죠. 적정하게 일하고. 적정하게 일하고 되게 이렇게 길게 일하는 한국 사회에서. 하지만은 그 시간제 일자리가 과연 내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제 친구 중에 지금 이제 학교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 이제 등원하기 전에 엄마들이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그 시간 일찍 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을 봐주는 그 보육교사가 있는데 그 제 친구가 이제 그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나머지 시간들은 널널하게 너 마음대로 유용해서 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게 주변의 반응인 거예요. 근데 제 친구 말 그거 끝나자마자 다른데 또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고. 그럼 이게 근데 시간이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9시 반에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7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9시 반에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면은 9시 반에 일을 하는 사업장이 없는 거예요. 시작하는 사업장이. 그래가지고 참 또 그거 일을 찾는 것도 되게 낭북이다라고 하면서 참 시간 선택제 일자리 말은 참 아름답지만은 기만적이다라고 맞아요.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고용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윤을 지어짜기 위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고 작동되고 있어요. 대리기사 세계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대리기사도 보면 자영업자인데 초치기 같은 일을 또 하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동시장이 점점 더 나쁜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는 건데, 보육 그 현장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정 회장님 좀. 저도 지금 사실 저희 하루가 6시에 시작을 해서 아침에 시간제로 일을 하고 지금 여기 왔는데 상당히 피곤해요. 지금 되게 피곤한 상태고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이러면 집에 가서 육아 가사를 또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보육 시설이 제대로 완비가 되고, 예를 들면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가 온종일 맡겨져 있을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불안하게 마음을 갖고 다시 일찍 집에 돌아가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사실 어린이집 문제가 제대로 지금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하지만 또 보육 노동자로서 그 안에서 그냥 널널하게 쉽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상당히 피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 노동자로서 살면서 또 다른 여성 노동자들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게 내 아이는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남의 아이를 또 제대로 봐야 되는,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시에 이제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보육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주변의 조합원들에서도 출산휴가
쓰기지도 못하고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부산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냥 초기죠. 딱 임신을 했다고 임신을 기쁜 마음으로 원장님한테 잘 지내던 원장님이 와서 좀 나 임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순간 나오는 말이 골치 아파 죽겠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는 바로 그게 해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해고 통보를 받지도 않았는데 다음날 어린이집에 채용 공고가 나가고 아이고야. 그 다음날 채용된 사람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투쟁을 해서 복직이 되시긴 하셨는데 참 너무 비인간적이다. 네,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만삭이 돼서 바로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작년에도 저희 금정구청의 계약직으로 일했던 임신한 비정규 노동자가 임신 사실을 알고 계약 해지 당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되는 건지 정말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남성의 문제였으면 풀렸을 것 같아. 진짜로 남자가 같이 이렇게 아이를 똑같이 키우고 그래야 될 의무가 있다면은 그렇죠. 정말 풀렸을 거예요. 바로 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권자들이 대부분 남자들이고 모든 걸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인데 안 돼요 우리는. 여성 대통령이셨습니까? 그러시구나. 황당한 얘기들을 하시고 아니, 막. 저런 현장의 사례가 비단 보육 현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각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지금 싸움이 끝나긴 했지만 보람의 병원 같은 경우도 고용 관계가 1년 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바로 고용이 안 됐잖아요. 재고용이 안 되고 임신한 중에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가 됐고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싸워야지만 그나마 지금 이제 복직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 나라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일가정 양립 관련해서 그러니까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뭐 그런 지원 관련 법안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사실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그렇죠. 법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법으로는 보면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럼요. 출산 전후 관련해서 뭐 90일에 휴가를 주게끔 되어 있고 통상임금 주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걸 위반했을 경우 그때 해고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뭐 법주에 대해서도 불이익조치 500만 원 이상 이하의 벌금이나 뭐 3년 이렇게 처벌 조항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고 또한 육아휴직 관련해서도 분명히 1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줄 수 있고 그때도 또 고용관계 관련해서 해고를 할 수 없고 뭐 30일 이후까지도 그렇죠.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법조항으로만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이번에도 뭐 문제가 되고 있지만 법조항과 현실은 굉장히 다른 괴리가 있는 거고 그 속에서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특히 많은 피해와 그런 것들을 고통을 받고 있는 거가 지금 현실이죠. 보람의 병원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보람의 병원이 그 여성 노동자가 6개월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람의 병원 수술실도 굉장히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를 비숙련처럼 대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로 거기를 생명을 경시하는 거네요. 그래서 수술실 간호사로 3번 계약을 했고 4번째 계약 6개월 그다음에 3개월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3개월 계약을 했는데 그때 임신 사실을 알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그 업무 평가 성적이 확 떨어지면서 계약 해지 또 다시 재고용이 안 되는데 저는 이분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쯤 되면은 비정규직이니까 3개월 뭐 계약 해지 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갈 줄 알아. 보통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노조와 같이 싸우고 해가지고 12월 1일 날 계약 해지 됐다가 해고됐다가 싸워서 요번에 지난주에 복직하기로 하고 5월 1일부로 다시 재계약하고 동시에 출산휴가 이제 왜냐하면은 5월 말이 산딸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 1인 시위 하셨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지난주까지요. 한 4개월 정도 1인 시위 하시다가 복직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출산휴가 이제 끝나고 나시면 이제 정식으로 또 다 출근하시게 됐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받았던 여성노동 관련 투쟁이 그거였는데 바로 승리해서 저 참 기분도 그러니까 좋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렇게 여성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일하기도 힘들고 아이를 낳기도 힘들고 기르기도 힘든 이런 현실이 참 참담하긴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안전이 지금 실은 뱃속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뱃속에서부터 임신한 노동자한테 뭐 유해물질 다루기도 하고 그렇죠. 장시간 노동도 시키고 저희 어린이집도 네. 그 임신한 노동자들이 야간 노동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평가 인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밤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유산율이 평가 인증 때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예. 사실 이런 현실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이런 문제들을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개선하려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지하철에 임산부 자리, 무슨 임산부 배지가 어떻다고 이게 뭐 얼마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글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뭔가 주변에서 축하한다라기보다는 맞아요.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임신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나한테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이제 임신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이 다 오히려 나한테 그게 화살로 돌아오는 지금 상황이 현실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임신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돌아오는 거는 그럼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임신한 사람에 대한 이 여성에 대한 약간의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발언들 있잖아요. 너무 좀 이렇게 당신이 있으니까 좀 회사 분위기상 손님 접대상 보기 안 좋다. 그런 식의 약간 배 나온 거 되게 보기 안 좋다. 저희도 그런 앞치마로 식으로. 가리고 일하라고. 정말요. 그런 이제 약간 그런 좋은 글씨부터 시작해서 이제 육아휴직 끝나고 돌아오면은 임신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 제일 낮게 받고 맞아요. 승진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임신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주변의 가족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야. 네가 일을 해가지고 애가 엇나가면 어떡하냐. 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이 주변의 가족들의 성화. 그러면 또 막 이 딜레마가 막 내 안에서 엄청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상담 받다 보면 정말로 같이. 이번 그 세월호 참사 보면서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출산 장려하지 말고 있는 애들이나 죽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 출산 장려라는 건 전혀 설득력 없는 이야기네요. 우리가 뭐 모성권 뭐 그러니까 일과 생활의 양립이란 얘기를 좀 해봤고요. 모성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지켜지 뭐 법이 잘 돼 있다는 건 저는 솔직히 오늘 처음 들었는데 법은 다 우리는 웬만한 건 많이 앞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웬만한 거는 되게 많이 이게 처벌 조항들이 다 따라와요. 있을 거 아닙니까? 강행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 다시 좀 더 시간 길게 해가지고 사장님들 고용주 입장에서 이것은 법의 강행 규정이니 제발 이것만은 지킵시다 이런 좀 캠페인을 하든지 그거 어떻게 되죠? 뭐 여가부인가 여성가족부 노동부 보건 뭐 이런 데 좀 같이 민주노총하고 사회단체하고 갑자기 흥분을 하게 된. 여성가족부 얘기하니까 네. 오늘도 이제 받은 내용이 그러니까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하여튼 여성가족부가 이런 그 사안들을 제시를 하면은 우리 일 아니라고 단위 사업장이 왜 우리한테 항의를 하냐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 참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가족부 해체라는 얘기를 저희가 전면에 걸고 싸워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사업장마다 천차만별이라는데요. 최근에 울산대 병원과 교사들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울산대 병원 이장호 분회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울산대 병원에서 승진 누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2014년 3월 우리 병원에서 정기 인사가 있는데 육아휴직 다녀오신 분들만 원래 이제 숙련 승진이라 그래서 이게 연한이 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다녀오신 분들만 21명에 대해서 그 승진 심사에서조차 아예 제외
심사에서조차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분이 자동으로 승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저희들이 이제 그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심사 대상에도 들지 못했다는 얘기시네요. 예. 이런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병원 이제 그 승진 규정에 장기 휴직자에 대한 그 승진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휴직을 하면 승진에서 배제한다는 조항을 그게 이제 적용시켜서 배제시킨 것인데 실제로 이제 울대병원의 단체 협약,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 협약에는 규정상 휴직으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적용해서 불이익을 준 것이죠. 네, 이건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일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또 그다음에 병원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병원 측에 저희들의 입장을 3월 초에 전달을 했고 병원 측에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초기에는 취하다가 그 이후에 지금은 뭐 자기들은 이 현재 규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고 뭐 지금 당장 시정할 생각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노동조합은 일단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상급단체인 우리 공공운수 노조에 보고를 했고 여성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에 내에 이것과 관련해서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곧 이제 임단협과 지난번에 우리 이제 노사협의회에서 일단 이 문제를 거론해서 요구를 했지만 관철이 되지 않았고 이제 곧 이제 5월달 초부터 우리 단체 협약 고충 협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요구안으로 채택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힘든 싸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우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병원 현장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정규직 사업장이거든요. 거기는 정규직 비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 정규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그렇게 20명이 넘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금 진급조차 못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그 육아휴직이나 뭐 출산 전후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그런 진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회에서 보다시피 불이익 처우를 당하는 일은 굉장히 많고요. 그런 사례들보다 더한 것은 사실은 육아휴직 자체를 들어가는 순간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진급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여성이 지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많잖아요. 거의 60% 가까이가 여성들이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임신한 이후에 바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그 자리를 갖다 다시 복귀할 때는 자기가 일하던 곳으로 복귀하기보다는 더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자기 전문성도 잃어버리고 임금은 더 저하되고 뭐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이 지금 저희가 주제로 다 잡고 있는 이 임신 출산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중에 한 사례인데 하물며 정규직도 저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례들도 분명히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를 한번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조차 상상조차 못한다는 거, 꿈도 꾸지 못한다는 거고, 근데 이제 정규직 노동자분들 중에서 육아휴직을 이제 다녀왔을 때 보통 이제 모두가 다 어떤 일정 연도에 이 기간을 채우면은 승진이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그 승진 기간 포함하는 데 있어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육아휴직을 안 쓰는 경우가 더 이제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라고까지 법으로도 정확하게 맞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좀 가져가는 사업장이 관례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공공기관에도 되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상담을 받다 보면은 경찰 공무원이시고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교육청 공무원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이제 승진을 할 수 있는 승진 전환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전환 시험을 이제 보시고 이분께서 만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내가 이제 직렬이 전환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이제 2순위 기준이 그거였었던 거예요. 1순위가 만점자, 2순위가 이제 근속 기간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분께서 이제 육아휴직 기간까지 다 포함하면 6년의 근속 기간인데 육아휴직 기간 딱 제외하고 탈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분보다 근속 기간이 실질적으로 적은 남성은 이제 직렬 전환이 되었는데 이분은 육아휴직을 썼다는 걸로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싸우고 계시는 상황인데 참 이런 현실들이 되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것들이 만연. 예. 일단 그렇죠. 이 울산대병원 사례는 불법인 거죠. 그렇죠. 이제 법을 위반한 거죠. 아니 노조 좀 할 말이 아니 그리고 없네. 실은 육아휴직까지 보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단절이 돼요. 그렇죠. 아예 뭐 써보지도 못하고 단절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노사 합의로도 보장이 돼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쓴다는 자체는 뭐냐면 일단 애 낳고 키우면 무조건 경력 단절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10년 일을 해갖고 쌓아오는 성과가 있는데 이것이 육아휴직과 동시에 그 뭐 숙련도 자체도 인정도 못 받고 이후에 밀리기 시작하면은 여성들이 같이 처음에 스타트를 시작한 남성들하고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밀리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성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왜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경력 단절의 원인이 되느냐. 이거는 그냥 뭐 곳곳에 다 진짜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직장을 관두던 관두지 않고 출산 휴가를 쓰던 육아휴직을 쓰던 모든 게 다. 너무 지금 비참해요. 어떨 때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여가부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울산대 의료원에서 여가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상황이 이렇다. 근데 실은 우리가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여성 입장에서 누가 그걸 봐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공문을 보냈는데 담당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런 개별 사업장 일까지 우리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냐. 네. 우리는 법 제도적인 걸 이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래갖고 좀 어이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안 들으면 누가 뭘 위해서 그게 존재를 하는지를 참 다시 한번 질문하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가가지고 민주노총 네. 사안으로 그 제안을 해야 되냐, 뭐 시작해가지고 그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잡 땡땡땡에서 이제 직장 다니는 기혼 여성 한 5명 정도를 갖다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출산휴가나 임신 그 육아휴직 같은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1순위가 뭐 그거였어요. 회사 내 분위기가 안 되고 주변에서도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굉장히 미안함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가족을 기르는 문제에 있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남녀 공이 사회 전체가 그 책임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롯이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성에게 짐지어지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여성이 그것을 선택하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하고 경력 단절과 여러 가지 그 폐해들을 오로지 감수하게 만드는 걸 주요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기업주들께도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아니 그러니까 인류의 생존의 문제예요. 그죠? 출산이 없으면 확대 재생산이 안 된단 말이죠. 기업주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생산하면 뭐 하나요? 소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보육 현장 얘기도 좀 경력 단절과 관련해서 좀 해주시죠. 저희 되게 재밌으면서도 되게 안타까운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보육 현장에 한 40대 후반의 여성들이 이렇게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다 경력 단절 여성인 거예요. 저희 조합에도 가입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이제 자기가 예전에 이제 결혼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뭐 이렇게 다녔던 직장이 꽤 좋은 직장이었던 거죠. 근데 아이 키우는 문제 때문에 한참 한 10년, 15년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 현장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그 전 어린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오지 못했던 것에
때문에 이제 좀 뒤처질 것 같은 느낌이 하나 있다는 거고, 하나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보육일은 조금 더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너무 힘들다는 건 거죠. 이 어린이집 일이. 그래서 그런 사례를 또 많이 보게 된 거고, 사실 저희는 임신한 노동자를 주변에서 직원 되게 싫어해요. 불편해하고 그 노동자가 했던 일들 다 자기가 이렇게 전가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임신한 여성 책임이 아닌 건 거죠. 그렇죠. 제대로 된 인력 충원을 해주고 노동 시간을 좀 단축한다거나 이런 문제들로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그냥 이해하고 참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이것만 강요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쨌든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권이 좀 지켜지는 곳이 그런 모성권도 같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노동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같이 찾아야 된다, 이런 대안들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져요. 그 정규직 남성 사업장 같은 경우는 거의 노조 가입률이 23% 정도 되는데, 비정규직 그 시간제며 그렇죠. 경력 단절된 네. 여성들이 있는 비정규직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노조 가입률이 1.2%?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2%요? 1.2%요. 비정규직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 노동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노동조합에 가입도 못하죠. 그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또 쓰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는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7, 80년대 블랙리스트가 지금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력이 있거나 이런 걸 요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리스트에 올라가는 그 연합회 뭐 이런 사용자 단체 이런 데서 그런 리스트가 맞아요. 도는 거죠. 그래서 그럼 당당한 요구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아까 말했던 재 취업을 위해서. 사례도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승급, 그러니까는 그 고가 점수 낮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자르려고 낮게 주면 이 점수가 그대로 다른 이제 병원에 싹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대로 다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다른 자리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잔인해요.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꼬리표처럼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광고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억울한 당하시는 분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577-226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신원은 확실히 보장해드리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우회도 소개를 한번. 민우회도 여성 노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706-5050 번호를 서울 706-5050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전화 얘기 나온 김에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해요. 전화 연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문제, 그다음에 경력 단절 문제가 거의 모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다고 보여지는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는 다르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전교조 황미선 여성위원장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교 현장에서 육아휴직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육아휴직 관련해서 그 학기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학기별로. 네, 교육부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학습권을 우선시해서 그 학기별로 육아휴직을 권장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내렸는데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그 권장이 아니라 원칙으로 해서 거의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을 원하는 여교사들이 학기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게끔 좀 실질적으로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일단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 이런 거네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분할 사용이 잘 안 된다는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아이 육아휴직을 하다가 둘째 아이 임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육아휴직을 거기서 이제 그 날짜를 스톱을 하고 정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둘째 아이 출산하고 출산휴가를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학기별로 그거를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맞출 수가 없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 현장에는 정규직 교사도 있지만 기간제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이 출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습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출산이나 이런 것이 학기에 딱딱 맞춰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교육청에서 원칙으로 좀 강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걸 이제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교사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때 기간제 교사가 와서 아이들 대신 가르쳐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육아휴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주장했을 때 기간제 교사와의 그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와의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당연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어요, 현장에. 해결 방향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권장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네. 학기별 사용을 권장하는 게 맞고 그걸 원칙으로 해서 지역 교육청에서 여교사들한테 강제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학기별 사용과 이렇게 서로 충돌해가지고 무조건 교사한테 학기별 사용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할 원리 원칙대로 분할해서 사용하게끔 해서 여교사가 출산휴가를 권리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희가 좀 그래도 다른 여성 노동자들에 비해서 여교사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진 측면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이제 제도적으로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여교사들이 잘 갖춰진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좀 악용되는 사례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원래 취지에 맞게끔 악용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황미선 전교조 여성위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연결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게 사실 선뜻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있네요.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이제 우리 애 학교를 보면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데 보면 한 25% 정도가 비정규직이에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많은 경우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때문에 이제 비정규직 이제 기간제 교사를 쓰는 건데, 솔직히 부모들이 보기에는 이제 학습권의 침해를 받는다는 생각 가끔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1년 단위, 2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렇다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성 교사들이 내 몸에 대한 권리까지 다 침해받으면서 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합의는 안 돼 있지만 열어놓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이 월차를 거의 못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수업 때문에 월차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은 선생님들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아이 돌봄 휴가가 필요하고 또 일이 있어서 월차도 써야 되고 하는데 수업 때문에 안 돼요. 막 수업 때문에 쓰게 되면 바로 학부모들이 뭔 월차를 또 썼냐고 항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육아휴직도 실은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너무 쉽게 사람들은
여성이 임신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관리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학기 맞춰서 3월 되면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 진짜. 로봇가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그렇게들 해요. 아니 옛날처럼 무슨 그것도 딱딱 못 맞춰 뭐 이런 건가 봐요. 점지해 주는 줄 아는 거죠. 점지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병원에서도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그 병원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신 출산을 순번제로 준대요. 네, 맞아요. 마음에 들어 해라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어요. 근데 다음 학기 돌아오시겠다. 근데 능력 있는 선생님이야. 둘째를 임신했다는 거라. 그럼 막 학부모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애가 자꾸 들었는데 그거 좀 쉬었다 낫지 뭐 이렇게도 심지어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나마 조건이 좋은데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다 열어놓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대체 근무를 대체 인력을 더 많이 충원하고 하면 충분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육아휴직을 뭐 좀 적게 써도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던가 그리고 이제 최소한 이제 전국적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작과 끝 정도는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학기제를.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대요. 뭐 그 정도라도 찾아서 좀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의료, 보육 이런 그야말로 인권과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기본권, 인권과 기본적으로 연관되는 현장에서 기본권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은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런 얘기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전화 연결한 우리 정교수 선생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전혀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리 선배들이 수백 년, 100년 이렇게 싸워서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거라도 지켜야 한다 함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제 뭐 이러저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여성에게 또 여성 노동자들에게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겠는지 하는 얘기들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 전에도 뭐 짚으셨지만 당연하게 지켜져야 될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해도 되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 요구하게 되는 이런 현상은 결과적으로 지금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요구해야 될 부분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조금 더 안정되게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비정규직 비율도 굉장히 높지만 또 비정규직 내에서도 특수고용직이나 파견직이나 임시직이나 이런 것들의 비율 특히나 비정규직 중에서도 열악한 쪽에 여성이 훨씬 더 많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이 당연하게 누려야 될 임신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도에 대해서 요구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자체가 그분들의 불안정성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시간제 일자리니 뭐 대체 인력 뱅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이런 것이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정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 체계 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여성 친원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뭐랄까 사회적 문화 자체도 좀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심도 깊게 저희는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해결점이 안 찾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남성이 쓰는 경우가 작년에 3%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2012년보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때는 뭐 한 1.2% 이렇게 됐다가 육아휴직을 이제 우리는 지금 남녀가 다 보장은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남성들이 적게 쓰는 이유가 임금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안 쓰려고 하죠. 여성이 쓰게 되고. 근데 뭐 하여튼간에 이 육아휴직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여성만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게 좀 많이 좀 더 이렇게 우리 인식 속에 갖춰야 되고 심지어 육아휴직 썼던 저희가 아는 동료는 육아휴직 쓰니까 그러더래요. 아유 저기 육아휴직 쓸 때 책이나 한 권 써. 노는 줄 아는 거지. 여자들이 육아휴직 하러 들어가면 노는 줄 알아. 쉬러 가요. 쉬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귀하면 잘 쉬었다 왔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또 애 때문에 또 일찍 나가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진짜 아니 뭐죠?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프로 보면 육아가 얼마나 육아 보육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근데 그것도 실은 이데올로기야. 거기서만 그렇게 보여지고 실제로는 되게 또 행복해 보이잖아요.
막상 보면 행복한 것만 또 막 이렇게 막 보여줘. 저도 우리 아이를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어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성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육아휴직 갖고 싸우지 않고 내가 1년 솔직히 1년이면 경력이 솔직히 단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내 솔직히 1년이면 일하던 사람은 금방 회복이 되긴 되는데 안 써도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서구 사회 육아휴직률이 이렇게 많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안 해도 산후휴가만 하고 나와도 애를 안전하게 맡길 수가 있고 직장 내 보육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일하다 중간에 가서 수유도 할 수 있고 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이 멀지가 않고 지역 내에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 우리처럼 1시간 반씩 출퇴근하고 이러지 않으면 실은 일하면서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도 또 기사도 나왔잖아요. 그 맞벌이 말고 그냥 가사만 전담하는 엄마들이 육아 스트레스가 더 심각하게 그렇죠. 높은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좀 여성도 아이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좀 분리돼서 자기 생활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되려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런 것들이 담보가 같이 되어야 되는 건 거죠. 저는 제 동료도 둘째 임신했었을 때 임신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축하한단 말은 못하겠네. 이 말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됐던 거였고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아까도 얘기했던 그 조절이 그렇게 안 되나? 막 이런 얘기 바로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업주로서 조금 피곤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좀 그런 말은 자기 마음속에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사람에게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크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그 진짜 말조심 인간에 대한 예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정말 실수라도 하지 않게 하는 거.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그럼요. 그다음에 또 예능 프로에서 보여주는 잘 포장된 그 이데올로기적인 육아 현실이 진짜요. 아닌 현실 아님. 모유를 전 두 아이를 다 16개월씩 먹였는데 등골이 빠진다는 게 어떤 건지 모유를 먹여본 사람 많아요. 그죠? 정말 이 애가 젖을 빨 때 등에서 머리 끝부터 꼬리뼈까지 서늘하게 냉기가 흘러요. 이제 잠시 안 나올 때는. 그래서 그렇게 키워요. 근데 키우고 나서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잘 모르는 거지. 근데 그게 뭐 젖병 매기 차라리 쉽지. 근데 아우 진짜 그거 하느라고 그죠. 막 울면서 막 여요. 또 막 그래서 산후조리원 가면요. 수유가 잘 되는 분을 다 부러워해요. 그거는 진짜 그리고 또 막 모유 수유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많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를 쓰고 먹여야 되는 이것 때문에 몸이 막 실은 어떤 사람은 모유 못 먹이기도 하는 거지. 그럼 모유도 못 먹이는 엄마 뭐 취급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출산휴가 끝나고 출산휴가가 사실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3개월. 아이 낳고 3개월 뒤에 바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게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또 수유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감 때문에 일 중에 계속 유축하고 그거 얼려 냉동해서 뭐 온 가족 동원해가지고 전달하고 아이한테만 이런 일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끔찍한 현실인 거예요. 이건. 그 아는 분은 어머니가 시골 동네에 이렇게 공무원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를 고모가 키워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모가 뭐 한 10몇 살, 뭐 한 20살 됐을 때인가 봐요. 수유 시간 되면 자기를 업고 논두렁 밭두렁 건너가서 그 동사무소에서 엄마가 나와서 젖 주고 다시 고모가 자기를 업고 집으로 왔었다니. 그 고모 역할을 이제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게 다 여성들과 나이든 여성과 중간 여성들과 그렇게 경력이 관리된 그 어머니는 정년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또 하나 또 짚고 이게 뭐 문제 제기하고 해결해야 될 지점이 그래서 이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성이 육아를 하고 이렇게 젖을 먹이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의 평가 지점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일, 누군가를 돌보고 키워내고 하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간병하고 보육 현장에 있고 그렇죠. 가르치고 여성의 일자리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그 부분이 결국은 여성에게 저임금을 유도하고 결국 이 일을 갖다가 혼자서 하게끔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문제 해결 중에 한 부분이 또 여성의 일을 조목조목 이 평가가 맞느냐 이 정도 임금을 주는 게 맞느냐 직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훨씬 더 중증적이고 복잡한 노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정책 위반이나 그 임금을 산정하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들이 횡포를 부려고 왔던 건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고 다시금 평가를 좀 높여가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간제 그따위 그쵸. 그따위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되게 그동안 힘들어왔던 걸 더 고착화하고 강화시키는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 폐지는 정말 강력하게 투쟁으로 쟁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누군가를 돌본다는 의무는 여성에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여성, 당연하죠. 남성 이 모든 사회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일이 그거 여성의 역할이다라는 프레임 속에 너무 많이 갇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돌보고 일도 해야 되니까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엄마 아빠 모두 그리고 이제 국가도 같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일하는 여성들이 더 경제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자립해야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 일을 때려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엄마의 역할. 애를 엄마가 키워야지. 안 그러면 3년은 엄마가 키워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애가 망한다라는 이런 프레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상 가면은 일하는 엄마가 더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엄마보다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일하는 엄마는 나한테 맛있는 거 더 사줄 수 그렇죠. 있고, 경제권이 예쁜 옷 더 사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같이 함께 그러니까 공동 돌봄의 공동화 그리고 이제 여성의 경제적 자립화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각하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각하님께서 그래서 실은 이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한 여성들 보면은 이게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잖아요. 시간제 일자리 별로 안 원해요. 그리고 너무 난 웃긴 게 뭐냐면 학원비 벌려고 여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찬값 벌려고. 넌 정말 그거 미친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학원비를 벌려고 나와. 생계비를 벌려고 나온 거야. 정말 모욕적인 거예요. 나 생활하려고 나왔거든요. 투잡 쓰리잡 한다니까요. 시간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학원 보내지 말고 네가 데리고 와서 그냥 가르치면 되잖아.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학원비나 반찬값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의 그래서 생계가 유지가 안 돼요. 같이 안 벌면 이제는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시간 선택자가 아니라 같이 돌보기 위해서는 장시간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장시간 노동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그거를 맞습니다. 6시간 정말 칼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번째 방송인데요. 이게 마무리할 때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죄송한데 이게 어쨌든 방송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것이어서 나중에 여성 노동 특집 따로 한번 편성하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은 4월 30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추모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오늘 26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서울역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대회를 가지고 저녁 7시부터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100곳 이상에서 추모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30일에는 전교조가 주최하는 추모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5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광장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2014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이 대회를 애도의 마음을 담아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대회를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애도와 추모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